재밌는 거는 가마쿠라 막부가 일본 최초의 막부인데,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사 정권이 들었습니다. 무신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고려의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죠. 갈아치우면서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이중 권력 체제, 즉 실질적인 권력은 무신 정권의 수장이 가지고 있고 왕은 좀 약간 허수아비 같은 그런 이중 권력 체제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700년을 가게 됩니다. 일본의 천황이 우리나라의 왕과 달리 허수아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랑 우리나라 왕이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체제,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황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은 천황의 나라니까요. 일본의 천황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일본을 천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제 미디어에서는 일왕, 일본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 학계에서는 당연히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의 명칭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부르는 대로 불러주는 거거든요. 굳이 뭐 우리가 그걸 해갖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책에서는 덴노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독일에서는 황제라는 똑같은 말을 독일에서는 뭐 카이저라고도 쓰고 시저라는 게 나왔죠. 러시아에서는 뭐 짜르라고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천황이라는 걸 덴노라는 의미로 그렇게 발음을 하니까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일본의 덴노 혹은 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의 천황은 우리나라의 왕에 비해서 이름 자체는 뭔가 한 끗발 높은 것 같은데, 사실은 권력은 사실은 더 없었습니다. 나중에 허수아비가 됐죠. 네.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의 권력이 옛날부터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고대시대 때 부여라는 나라에서는 나라에 가뭄이 들면 그게 전부 다 왕 책임이니까 왕이 벌을 받든지, 심지어 심한 경우에 목을 쳤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왕권이 기본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져서 조선시대가 되면 양권이 되게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왕이냐 네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재밌는 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역사는 무지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하면 다 달리 보이거든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선시대의 왕도 그렇게 힘이 세진 않았습니다. 예. 뭐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막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쫓겨난 케이스인데, 보통 제대로 된 왕,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제가 그 역사 공부하면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승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비서실. 우리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안 돼요,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이라 그러면 이해는 편한데 전혀 다른 기능이니까, 사실은. 약간 왕명의 출납을 맡았는데, 이 승지들이 왕명 출납을 거부합니다. 왕 명령이 틀렸다고 왕 명령을 거부에 안 받아요.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이 그래서 야, 받으라고 계속 그러면 막 사표 냅니다. 그래서는 저희 집으로 가버립니다, 막.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사관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사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왕한테 바른 소리를 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까지 있을 정도로. 재밌는 거는, 그래서 사관원 관료들은 목숨을 걸고, 아무리 왕한테 그런 바른 말을 하도록 자리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왕도 인간인데 그런 말 듣다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뭐 벌을 줄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줬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정확한 그거 기록은 아니지만, 그 기록에 보면은 사관원 관료들은 낮술을 했답니다. 심지어 낮술도 아니고 아침부터 술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특혜를 줄 정도로 굉장히 왕에 대해서 그 굉장히 권력을 제한하는 이런 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덴노, 일본 천황에 비해서 조선 왕들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도 그렇게 허수아비가 처음부터 된 건 아니고요. 일본 천황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처음에는 권력이 별로 없다가 점점점 권력을 키우죠. 그래갖고 천황 권력이 정점을 찍은 게 보통 7세기로 보는데, 그때 천황이란 얘기가 나오고, 그 전까지는 대왕, 오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천황이라는 한 끗발 높은 뭔가 그런 이름이 되면서 천황 권력이 되게 세집니다. 근데 세지자마자 거의 근데 얼마 못 가고 천황이 권력을 잃게 됩니다. 권력을 잃다는 게 그런 귀족들과 권력 다툼에서 귀족들이 천황에 버금가는, 혹은 천황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정도의 권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황이 권력의 정점을 찍은 건 얼마 기간이 안 지나고, 그다음부터는 귀족들과 끊임없이 대립을 하고 귀족들과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게 벌어졌죠.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권력을 잡는 거는, 그건 우리 뭐 일본이랑 비슷한데, 일단 외척. 그러니까 왕비를 배출하면서 귀족들이 외척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소가시라는 그 귀족이 권력을 잡았는데, 외척으로. 그래가지고 막 천황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천황이 이제 친위 쿠데타를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을사변이라고 그 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소가노 우마코라는 소가시 집안의 수장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선 자기가 이제 권력을 딱 되찾는데 이 역사라는 게 재밌죠. 그때 그 천황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소가노 오마코를 죽여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외척이 돼가지고 후지와라 씨라는 거를 엽니다. 그 후지와라 씨는 소가 씨보다 훨씬 권력이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천황의 권력이 되게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다 그래서 천황이 계속 당후만 있을 수 없죠. 나름대로 이렇게 있다가 천황이 권력을 굉장히 다 되찾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천황이 그러니까 천황이란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상황처럼 상황이 되면서 책임은 자기 아들한테 귀찮은 일들 다 시키고 자기는 상황이 돼가지고 권력을 향유하면서 그런 상황 정치, 인정이라고 인세라고 부르는데 그런 정치들을 하면서 천황의 권력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이나 천황들이랑 붙게 됩니다. 붙게 되는데 이게 진짜 막 사병을 동원해서 진짜 전투를 벌일 정도로 붙어요.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무사들입니다. 그때 무사들이 등장하는데 무사를 우리 보통 사무라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무라이가 한자로는 모실 시자를 쓰거든요.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냐? 경호원들. 처음에는 사무라이가 이제 지방에 이제 장원들이 생기고 지방에 영주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영주들을 모시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이런 중앙에 있는 그런 상황 권력들이나 아니면은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키는 전문적인 무사 집단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전문적인 무사 집단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가를 이룹니다. 무사 가문을 이루어요. 무사 가문들을 이뤄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대신 치르죠. 그러다가 이제 현타가 옵니다. 뭐냐? 아니 왜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우리가 다 물리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은 게 그게 바로 막부처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사 집단끼리 한번 붙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겐페이 전쟁입니다. 혹시 당구 치십니까? 당구 치는 사람 겐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엔 그 겐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당구장에서 편을 먹고서 치는 걸 겐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겐페이라는 걸 그게 어디서 왔냐면 겐시와 페이시 이 두 가문, 무사 가문들이 전쟁을 지독하게 벌이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긴 켄시가 결국 미나모토, 일본에서는 이제 혼동을 하면 미나모토라고 부르고 음동을 하면 겐시라고 부르니까 그 페이시를 무찌르고서는 거기가 가마쿠라 맞보를 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사 집단이 등장을 하고 무사 집단이 상황 권력과 귀족들의 권력 다툼 속에 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무사 정권을 열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천황의 권력을 확 줄어듭니다. 비슷한 재밌는 거는 가마쿠라 막부가 일본 최초의 막부인데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사 정권이 들었습니다. 고려 시대 때 무신의 난이라고 있잖아요. 그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선 거랑 한 4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그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죠. 무신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고려의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죠. 갈아치우면서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원종 같은 경우는 죽었는데 하여튼 그 갈아치우면서 이중 권력체가 되죠. 우리나라는 그런 이중 권력 체제, 즉 실질적인 권력은 무신 정권의 수장이 가지고 있고 최씨 집안이 나중에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은 좀 약간 허수아비 같은 그런 이중 권력 체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몽골의 침입으로 해서 이제 그게 와해가 되고 이제 왕이 다시 왕정 복구를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700년을 가게 됩니다. 700년을 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또 더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천황이라는 게 이제 뭔가 권위가 있으니까 처음에 천황을 인정해 주는데 아니 그 100년 200년 하다 보면은 그냥 자기가 천황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 일본 정치의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것들을 그렇게 700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거의 천황 대신에 자기가 일본의 천황이 되겠다는 그런 시도를 거의 안 합니다. 애들이. 그게 신기하죠. 여기에 보통 보면은 일본 천황은 어떤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권위, 어떤 만세 일개, 즉 천황의 가문이 하나의 계통으로 내려져 왔다. 이걸 물론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중간에 뭐 바뀌기도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일단 대외적으로는 만세 일개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종신기라고 있습니다. 천황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우리나라 산부인처럼 당군 할아버지가 환인이죠. 갖고 온 산부인처럼 그 청동검, 청동거울, 고곡이라고 이제 이런 고곡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적인 권위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세속적인 권위 이걸 이중 권력 체계를 유지를 합니다. 물론 뭐 무로마치 요시미스 같은 사람은 이제 대외적으로 자기가 일본 왕이다라고 이제 그걸 써서 왕처럼 됐다.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이 거기 보기에는 뭐 또 왕이 거의 된 거다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시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천황은 쭉
허수아비지만 그런 자기의 권력들을 유지를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진짜 권력을 잡죠.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천황을 이제 완전히 이제 아웃시키고 전범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민주적인 국가로 만들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하죠. 그래서 히로히토의 어떤 권위를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 미국 측의 대통령한테 보내기를 히로히토를 여기서 만약에 처단을 하면은 일본 애들이 전부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몇백만 명을 여기서 또 전초를 죽여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인정을 합니다. 일본의 어떤 이중적인 권력 체계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일본 천황은 백제의 후손이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은 일본 천황이 백제의 후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 심지어는 2001년에 그때 이제 2002년이 그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의 천황인 아키히토가 그런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옛날에 간무천황이라는 분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부터 그런 기록이 그 일본 옛날 역사책 속일본기라는 책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평소부터 그런 한국과는 굉장히 밀접한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인터뷰가 나오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디어 올 게 왔다. 양심선언했다. 천황이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천황 가문이 전부 다 이제 백제계라는 게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뭐 이렇게 달았는데 사실은 그런 천황계의 백제계가 스며들어갔다는 거는 옛날부터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 속일본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본과 백제는 굉장히 친했거든요. 되게 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의 어떤 간무천황의 어머니가 무령왕이 진짜 딱 후손인지는 정확하진 않아도 하여튼 그분이 백제계였던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일본 접수했네 우리가. 일본 천황도 우리 후손이니까 니들은 다 이제 우리 무릎 꿇어야 돼.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진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한반도와 일본이랑 옛날부터 엄청나게 교류를 밀접하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반도와 일본이 교류를 한 거는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 때, 그때 진짜 통나무 배를 타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서는 흑요소 같은 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그걸 하고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는 구석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 때는 일본으로 가는 육로가 있었거든요. 그때 빙하기여서. 이 일본이 그럼 대륙의 끄트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를 보통 조몬 시대라고 그 신석기 시대부터로 보는데 뭐 후기 구석기 시대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보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때부터 일본 열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본이 그 아시아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어떤 반도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많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시노가리 같은 경우에 도레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일본의 역사가 재밌는 게 조몬 시대라고 일본은 신석기 시대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그 조몬 시대라는 이름이 붙은 게 조몬 토기. 일본 토기가 전 세계 1등으로 처음에 발견됐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가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중국에서 더 오래된 토기가 발견됐다 그러는데 보통 12,000년에서 13,000년 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쓰였던 토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 조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일본은 토기가 발달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배운 거는 토기가 발달을 한 것은 이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식량이 생산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데들도 있지만 농사와는 상관없이 토기가 먼저 생긴 데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농사보다도 토기가 먼저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거는 음식을 저장을 하는데 음식은 꼭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추접 채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강가에서 이제 물고기도 잡고 이럴 때 이제 그거를 담아놓는 그런 그릇으로서는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토기가 생산이 됐는데 일본은 농경은 엄청 늦어요. 심지어는 일본의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BC 300년. 그러니까 13,000년, 12,000년 전부터 조선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한 만 몇천 년 동안은 계속 수렵 채집 하다가 갑자기 3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00년 전이죠. 그 BC 300년 전에 갑자기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뭐 이건 간단하죠. 뭐 갑자기 누가 천재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에서 주로 온 사람들이 요시노가리라는 게 이제 사가현에 있는 그런 유적인데 갑자기 벼농사를 막 관계 시설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짓기 시작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도레인, 이
도라진이라고 부릅니다. 도라진들이 이런 것, 일본으로 와가지고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야요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런, 우리나라랑 밀접했다. 그러면, 역시, 천황만 일본계가 천황만 백제계가 아니고, 일본의 고대 문화를 우리가 다 줬어. 이 자식들, 은혜를 원수로 갚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한반도나 아니 중국에서 일본으로 많은 것들이 건너간 건 맞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안 건너왔냐? 아닙니다.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 스타일, 일본식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전방 후원분이라 그래가지고 앞에는 네모나고 뒤에는 동그란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남쪽 지방에서 이런 무덤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적 교류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활발하게 있었고 깊게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천황이 백제의 후손이라고 백제계죠. 백제계의 어떤 피가 섞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옛날부터 일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사 잘 모르죠. 제가 이제 여행하는 일본사라는 책을 쓴 것도 우리가 일본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사를 알아야 된다. 왜? 일본을 뭐 이렇게 잘 알아갖고 원수를 갖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사실은 일본사를 알면 우리나라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일본은 특히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즉 고대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였거든요. 고대시대 플레이어였는데 근초고왕 때 이제 백제랑 처음 이제 교류를 하고 이걸 맺었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다음 처음에는 이제 백제에서 뭔가 훌륭한 문물들을 가져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백제가 삼한의 중요한 나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네, 도움을 주고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이 백제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삼국이 이제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봤을 때 고구려에서는 뭐 담증을 보내고 여기서는 무슨 왕인가 아직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전수해줬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가 참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훌륭한 분들이어서 보냈을 수도 있죠. 뭐 훌륭한 분들이어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일본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일본의 도움을 얻어야 했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이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서 군대를 보낸다 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런 마지막으로 특히 백제랑 친했는데 일본이 백제가 멸망을 할 때 군대를 5만 정도로 보냈다고 기록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5만은 그냥 국력을 총 기울여가지고 완전히 대규모 원정단을 꾸려서 보낸 겁니다. 국운을 걸고 보낸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일본에 그때 천황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보내는 거를 막 전송하고 진두지휘 하고 그랬다는데 보내가지고선 그게 백강전투, 거기서 백총관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한테 깨지면서 사실은 일본이 거기서 한반도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철수를 하면서 백제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런 한반도의 영향력이 갑자기 또 영향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옛날 역사책, 뭐 일본서기랄지 고사기랄지 이런데 일본 역사뿐만 아니라 삼국에 대한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 웃긴 게 아니 얘들은 왜 이렇게 삼국 역사를 많이 했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삼국의 유민들이 거기 이제 참여했다는 게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국의 유민들이 자기 나라들 역사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역사책을 보고서 이제 쓰는데 그만큼 일본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영왕 같은 경우에 문영왕이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이제 기록이 일본서기에 있었거든요. 문영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답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당연히 그런 기록이 없죠. 문영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다는데 그 가카라시마라는 섬인데 사가현 앞에 있는 거기 지금 가면은 지금도 문영왕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동굴 같은 게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가카라시마에 가면은 동굴 앞에 이 쓰레기들이 이제 해변에서 밀려온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전에 옛날 같은 너구리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다수 물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몰지각한 한국 사람 관광객들이 가서 버린 게 아니고 한국에서 해류를 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배를 타면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그런 루트인 거죠. 거기서 일본서기의 기록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곤지라고 일본 왕의, 그러니까 백제 왕의 동생이 가다가 형수랑 같이 가다가 거기서 무정왕을 낳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문형화에 났는데 당연히 우리 삼국사기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거는 일본서기, 일본서기에 말도 안 되는 기록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진고황후라고 일본의 옛날 황후가 갑자기 문득 임신을 하고서는 배가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만을 정벌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배부른 몸으로 배를 타고 싹 갔더니 막 신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쫙 가고 진고황후가 도착하기도 전에 신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까 나라를 들어서 바치는 막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기록도 많은데 사실은 되게 풍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형왕에 대한 기록이었는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일본 서기에는 문형왕이 계로왕의 아들로 나와 있고요. 삼국사기에는 계로왕이 아니고 동성왕의 아들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게 맞는지 당연히 그냥 삼국사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형왕의 왕릉이 발견이 됩니다. 이 문형왕릉은 삼국시대에 있는 모든 왕릉 중에서 신라백제 고구려를 통틀어가지고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유일한 왕릉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통 뭐 장수왕릉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릉도 있고 뭐 이렇게 보고 뭐 누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추정할 뿐이지 사실 정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문형왕릉에서는 지석이라 그래갖고 이 무덤이 누구인지 이름을 딱 써갖고 그게 나왔어요. 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그 판에 보면 문형왕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은 계로왕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나이 차이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본 서기에도 맞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역사에서는 사료비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는 기록들은 당연히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사실은 무엇이고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역사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것은 삼국사기도 마찬가지고 일본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고황후, 상한, 정박을 이런 거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문형왕에 대한 기록들은 이것들을 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취하면은 우리 역사를 일본사를 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대단히 풍부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사학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튀고 들어가면은 지금도 이런 그 식민사학의 잔재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식민사학을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국사학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식민사학의 본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정화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본 서기나 일본에 있는 자료들을 인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터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도 좋은 얘기들이 있고요. 여기도 좋은 얘기들이 있고요. 그것을 비판적으로 쓰면 되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이어지면서 사실은 요번에 몇 년 전이죠. 전라도 천년사라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가지고 전라도에서 자신들의 지역사를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거를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이제 일본 서기에 있는 자료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서기에 있는 자료들을 인용했으니까 여기는 식민사학이다, 친일파다.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되게 비판을 하고 정치권에서 나서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배포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예, 배포가 연기되고 얼마 전에는 그 김해 시사를 썼는데 거기에서도 일본 서기의 것들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발간이 됐는데 고대 부분, 즉 가야 부분들은 빼고 발간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취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것은 일본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인용을 하면은 그것은 식민사학 이렇게 보면은 좀 그거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제야사학, 제가 옛날에 이제 사학과, 국사학과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제약사학자들이 하는 워크숍 같은 데도 가보고 막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약사학자들은 다 설명합니다. 고대사들이 너무 명쾌해요.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굉장히 큰 강연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그 당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계보도 너무 정확하고요. 뭘 했는지도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료비판을 하고 충분히 그것을 의심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런 잣대들 그런 목적을 정해두고서 그걸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사실 학계에서는 그런 제야사학들을 지금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부릅니다. 역사학사. 왜냐하면 학문은 기본적으로 반증 가능해야 되거든요.
우리 칼 포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문이라는 건,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 틀렸는지 맞는지 이걸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그런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역사학, 즉 근대 이후의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이만희를 주장하는 게 식민사학을 몰아내자인데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대배달국, 대환국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식민사학의 주장과 되게 닮았습니다. 식민사학에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타율성론, 우리는 이제 항상 자율적으로 발전을 못하고 일본에 가서 도와줘야지 발전한다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선사관이라고 있거든요. 만주와 조선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주에서 시작한 들이 조선을 와서 이게 큰 나라들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대배달국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 이 옛날의 것들을 과거의 영화를 강조하느라고 사실은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식민사학의 논리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되게 풍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